안녕하세요. 김치일 이상희입니다. 제 김치일 콘텐츠에서 여태까지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투자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뤘었는데요. 제 웹사이트를 찾아와 주시는 좀 마케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아직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마케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만 전달하기에 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시청각 자료로 유튜브 콘텐츠를 처음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재밌게 보시고 많은 피드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 이름은 극초기 사스 스타트업이 글로벌에서 초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10가지 마케팅 채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초기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극초기 사스 스타트업은 보통 이제 시리즈 A 전 단계에 있는 프리 시리즈 A, 엔젤, 시드 라운드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015년도 저희가 스마일맘에서 샌드보드로 막 피벗을 했었을 때 이제 제품이 거의 베타 스테이지에 고객도 없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었을 때 좀 효과적이었는지 한 2017년도 말 정도까지의 기억을 좀 바탕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고객을 확보한다는 부분입니다. 제 이제 웹사이트 들어와서 이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컨텐츠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샌드보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좀 글로벌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10가지 채널을 좀 차근차근 건드려 보면서 효과를 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극초기 스타트업, 특히 사스 스타트업이 컨텐츠 마케팅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가 좀 하나씩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와서 대표가 이제 딱 마케팅을 하는 혹은 초기 멤버인데 마케팅 역할을 맡고 있는 당신한테 이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마케팅 뭐 하지를 고민을 했었을 때 없는 게 너무 많죠. 광고를 하자니 예산도 없고 아니면은 콜드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컨텐츠 짜기도 힘들고 컨퍼런스는 비싸고 SEO라는 게 뭔지 사실은 비개발자인 당신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어떤 게 좀 잘 동작하고 어떤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기만 해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전략 사용했던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9개의 다른 마케팅 채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할 수 있고요. 그 9개를 하는 동시에도 꼭 해야 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도 효과를 컨텐츠 마케팅으로 많이 봤었고 좀 글로벌에서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죠. 사스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고객 획득 비용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고객 획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성장한 사스 스타트업이 그렇지 못한 스타트업과 비교했었을 때 적게는 30%, 많게는 10배 정도 이 고객 획득 비용 그리고 유닛 이코노믹스의 차이점이 난다고 합니다. 샌드보드 같은 경우에도 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고객 획득 비용이 과연 우리가 이제 몇 달 만에 다 삼각되느냐라고 하는 캣 페이백 피리어드 수치를 보면은 사실 업계 평균보다 저희가 한 10배 정도 굉장히 좋았던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닛 이코노믹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어왔던 고객 문의가 영업 계약 체결로 이제 이루어지는 클로즈 레이스를 봤었을 때는 인바운드로 들어왔었던 고객이 아웃바운드로 저희가 이제 영업을 했었던 고객들보다 계약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한 10배가량 더 높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의 극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인바운드로 우리에게 문의를 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제품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고 제품을 구매하려는 구매 의향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근한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재밌게도 어떤 사스 제품의 고객이 구매로 이르기 전에 평균 5개에서 6개 정도의
컨텐츠를 참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바운드로 오기 전에 사실 고객이 스스로 어떤 숙고를 하면서 제품을 검토를 할 수 있는 컨텐츠 마케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컨텐츠를 쓸 것이냐, 어떻게 컨텐츠 마케팅의 캘린더를 구성할 것이냐는 것은 기업의 성숙도 혹은 제품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생소한 하지만 굉장히 파격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면은 이게 어떤 시장에 속하는 제품인지 그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는 컨텐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시장 자체는 성숙해 있다면은 우리의 제품과 우리의 회사는 어떻게 다른지 인터레스트, 고객의 흥미를 촉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업자들 그리고 경쟁자들과 비교했었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사실은 구매 단계에서 고객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 디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컨텐츠가 적재적소에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설득시켰음에도 계약이 지지부진하다고 했었을 때 그게 가격 때문이라면은 우리의 가격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경쟁사와 가격을 비교한 컨텐츠라든지 혹은 고객사가 이 기능을 직접 개발했었을 때와 가격 비교를 하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분석이라든지 그런 컨텐츠가 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도 좀 막막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우리 제품 없다고 했는데 우리 고객 레퍼런스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컨텐츠를 어떻게 시작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15년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샌더버드 같은 경우에도 베타 스테이지의 제품이 나왔었고 채팅 API라고 하는 어떤 유틸리티 측면의 카테고리 제품만 있었을 때 저희가 좀 더 나아가려고 했었던 방향은 모바일 커머스 쪽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대화형 커머스라는 한 키워드를 선점해보자. 그래서 대화형 커머스에서 글로벌 대표 사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시장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라고 커머스 쪽에 계신 잠재 고객사들의 관심을 이끌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 사례를 소개하면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만들고 있는 샌드버드가 이런 대표 사례를 국내에 구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입니다. 라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고 실제 영업까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제품과 실 고객 사례가 없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방향이 굉장히 명확하다면 그 방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 혁신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컨텐츠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 컨텐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SEO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봤었을 때 그 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는 이제 고객들이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비율이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이제 구글이 네이버를 역전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글로벌 진출이 아니라 국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B2B 마케터분들도 구글 SEO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웹사이트 그 김치일에 대한 통계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전체 컨텐츠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뷰를 기록한 것이 이제 이 영문 컨텐츠 그리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서치 엔진 그리고 미국에서 약 2,500명의 방문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고 페이스북이랑 이제 링크인 통해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작년에 썼던 과연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100밀리언 ARR이라고 하는 매출 금자탑에 얼마나 빨리 이르렀는지를 설명하는 영어 글인데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SEO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구글에 가셔서 100밀리언 ARR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썼던 100밀리언 ARR 글이 전체 검색 결과에 첫 번째 랭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은 테크크런치의 기사보다 제가 이제 저 높게 링크가 되어 있죠. 이게 사실은 이 컨텐츠 마케팅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드라이브하고 싶은 우리 제품, 시장에 대한 키워드를 했었을 때 그 검색 결과 최상단에 위치함으로써 그 고객의 관심 그리고 발견을 최대한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단순히 검색 결과뿐만 아니라 실고객 발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재밌는 사례입니다. 길랩 아마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데브옵스 툴로 굉장히 유명한 최근에 상장을 한 업체죠. 이 길랩 같은 경우에 인큐베이션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이제 신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떤 투자의 프레임워크에 이제 제가 썼었던 그 블로그 글을 레퍼런스로 달아준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발견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굉장히 명망 있는 이런 길랩 같은 고객한테도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SEO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힘입니다. 이 SEO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비개발자 출신 마케터분들이 좀 막막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SEO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각종 플러그인이라든지 툴을 통해서 굉장히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비개발자분들도 하나하나 스텝을 따라가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직 세팅이라고 하는 웹마스터 툴이라든지 지금 웹사이트를 구축한 CMS에서의 플러그인을 좀 설치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 리서치.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노출시킬 것인지, 어떤 컨텐츠를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쓸 것인지, 그 키워드 리서치를 해야 되고, 키워드 리서치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것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좀 프라이머리 키워드. 샌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챗 API, SDK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검색컬이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확장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챗 API for Android, 챗 API for iOS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간 혹은 유사한 인접 영역에 있는 경쟁사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SEO를 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는 SEM, 러쉬 같은 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키워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마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사이트 컨텐츠 내에 그걸 가지고 최적화를 해야겠죠. 뭐 기술적이고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는데 뭐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립션, 뭐 헤딩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는 것들, 그리고 본문의 첫 200글자 내에서 우리가 타겟하려고 했었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은 해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컨텐츠 마케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글 자체가 매끄러워야 됩니다. 가끔 이제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키워드를 어색하게 우겨 넣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구글의 서치 이제 엔진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사이트 스트럭처라든지 뭐 URL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맵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툴을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개발자분들과 함께 협업하시면서 일을 하면 됩니다. 링크 관련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렇게 쓰여진 글을 아까 길랩에서 참조를 했듯이 외부에 명망 있는 곳에서 가지고 가서 백링크를 이제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웹사이트 전체에 도메인 오토리티라고 하는 그 평가 지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SEO, 그 최적화 결과로 검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덕트 헌트라고 하는 사이트 소개해 드릴 거예요. 프로덕트 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타입들하고 비즈니스 캔버스 한국에서 그 사스를 하고 있는 팀도 그 1등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채널이에요. 샌더버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2000년도 이렇게 3번 동안 저희가 진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즉, 데일리로 굉장히 이제 제품적으로 혁신적이고 이거 되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열정적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해서 제보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헌트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보를 한 뒤에 이제 제품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이 가서 짜자자작 투표를 하면서 제품을 추천하는 사이트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한번 이제 프로덕트 헌트에 헌팅을 당했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몰랐었어요. 그냥 저희가 이거를 계획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야 샌드보드 너희 헌팅 됐대 라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저희가 그때가 밤 11시 반이었는데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전 직원들이 달라붙어서 프로덕트 헌트 랭킹을 올리려고 각종 홍보 활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프로덕트 헌팅을 도와주셨던 분이 저스틴 칸, 이제 트위치의 공동 창업자이고 CEO셨던 분이죠. 이제 그분과 같이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저희가 런칭할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1,300개가 넘는 오퍼트를 받아가지고 그날의 프로덕트 헌트 데일리의 넘버 3에 저희가 선정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샌드보드 콜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2020년에 헌팅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효과를 보면은 결국은 어포트 많이 받고 그다음에 노출 많이 되면은
우리 잠재 고객이라는 게 샌더버드 입장에서는 사실 제품, 프로덕트 PM이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 엔지니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런 분들이 저희 고객인데 그 고객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많이 가는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즉 우리 고객의 눈에 굉장히 많이 뜨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굉장히 많은 어떤 트래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헌트의 그 데일리 3위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데일리로 여기서 뉴스레터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잠재 고객들한테 한 번 더 노출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었죠. 프로덕트 헌트가 사실은 좀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개념의 채널이라면은 여기 말씀드린 레딧이라든지 해커뉴스는 잠재 고객한테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은 맞는데 약간은 좀 커뮤니티 베이스의 채널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레딧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의 잠재 고객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서브 레딧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OS 엔지니어, 뭐 사스 아니면 엔터프리너 이런 데 가셔가지고 카르마라는 것을 빌드하셔야 돼요. 그 카르마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어떤 스코어 점수인 거죠. 그 카르마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이제 나의 어떤 활동의 진위를 더 믿어주게 되고 글이 더 잘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9가지 사스 관련된 뉴스레터라는 그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업보트가 1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썼던 게 여기에 있는 뉴스레터 사이트 중에 아무것도 나랑 사적으로 관련된 거 없다 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후에 보니까 이제 업보트가 10개가 됐고 제가 카르마가 원래 1130네 1135로 이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내가 어떤 진심성을 가지고 기여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면서 카르마가 올라가는 식으로 커뮤니티가 좀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은 영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업을 하려고 아니면 내 어떤 웹사이트로 트래픽을 유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떤틱하지 않다, 좀 진위성이 없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더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다운보트까지 내려가면서 내가 카르마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이디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커뮤니티 베이스의 진실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하지만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솔루션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 다음은 해커뉴스. 해커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시판이고 여기도 되게 동일하게 제품이라든지 엔지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사 같은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면은 여기 사람들이 업보트 해주면서 그 포인트를 얻은 것이 더 이제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커뉴스 통해서 많은 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쿼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지식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는 구조인데 여기는 조금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샌더버드와 펌너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사이에 장단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 글 올라오자마자 좀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제 샌더버드에 대해서 좀 장점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좀 포럼 컨셉으로 잠재 고객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런 채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이제 고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고 잠재 고객 획득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사이트 통해서 SEO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이 스타트업 디렉토리인데요. 스타트업 디렉토리가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크런치베이스 아시죠? 그래서 크런치베이스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스 스타트업들 혹은 스타트업들이 리스팅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고 이 리스팅을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웹사이트에 사이트 어토리티가 올라가서 도메인도 이제 더 많이 SEO적으로 노출이 되고 고객들한테도 더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겠죠. 크런치베이스는 근데 하나 얘기인데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캡테라라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제 마켓플레이스 웹사이트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베타페이지라는 곳에서도 샌더버드를 소개를 했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제가 조사한 걸로만 해서는 약 70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70가지의 샌더버드의 초기 시절에 하나하나 이제 샌더버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좀 매뉴얼이고 굉장히 고단한 작업이었는데 충분히 저희한테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 밑에 그 디스크립션에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제가 링크를 넣어 놓을 테니까 혹시 마케터 분들께서 우리 회사를 좀 홍보하고 싶은 좀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링크 클릭하시고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B2B SaaS 같은 경우에는 구매 의사결정으로 가기 전까지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의 컨텐츠를 확인한 뒤에 구매로 이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웹사이트가 아닌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웹사이트도 충분히 확인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버드닷컴에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웹사이트 계속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외부에 있는 웹사이트에서도 저희 컨텐츠를 좀 간접적으로 노출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두 번째는 도메인 오토리티가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SEO의 발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홍보 하나만 할게요. 왜냐? 김치일 블로그는 제가 이제 수익을 바라고서 하는 웹사이트가 아니라 이제 샌드버드를 하면서 제가 짜투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버드 관련해서 꼭 알려야 되는 소식이 있다면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샌드버드가 2022년 상반기 공채를 진행 중인데요. 이제 개발 직군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 인사 포지션 을 저희가 오픈하고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가셔서 샌드버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웹사이트를 보실 수 있고 샌드버드의 소개 자료 뿐만 아니라 샌드버드가 어떤 뛰어난 문화라든지 혜택을 제공을 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샌드버드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건전한 문화와 뛰어난 동료들 찾고 계신다면 한번 네이버에서 샌드버드 검색하셔서 2022년도 상반기 공채에 응해 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에 6번째로 성공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 알아볼게요. SNS. 특히 링크드인의 중요성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선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이용하시고 있고 페이스북을 개인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좀 비즈니스적인 교류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보시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이제 샌드버드의 페이스북 페이지고 우측에 있는 것이 링크드인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 제가 2015년에 만들었고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2019년도부터 저희가 본격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명 정도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셨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 거의 14,000명 가까운 분들이 사실 좋아요를 눌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거나 교류를 한다고 했었을 때 무조건 링크드인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프로파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한테 지금 무엇을 팔려고 하는구나를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사실은 SNS, 소셜 미디어의 프레젠스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에서 B2B SaaS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을 전개하는데 확실히 유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트위터 같은 채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는 일본에서는 사실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서 시장에 맞춰서 어떤 SNS를 선택할지를 보셔야 될 텐데 미국으로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트위터는 어떤 회사 대 회사가 교류하는 SNS라기보다는 그 회사의 창업자들, 특히나 굉장히 좀 명망 있는 창업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가지고 좀 소통하는 채널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데 회사가 공식적으로 뭔가 소통을 하는 채널로는 아직까지는 링크드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웃바운드 이메일 영업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업인데 왜 여기서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극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영업의 구분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샌드버드는 지금 현재 그렇지만 이 아웃바운드 이메일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세일즈 디벨롭먼트 랩팀이 마케팅 소속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드가 발굴되고 검증되고 전환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결국은 프리-퀄리파이드 스테이지인 오퍼튜니티 전 단계에서는 마케팅이 사실은 이 아웃바운드 활동을 책임지기 때문이죠. 아웃바운드 이메일을 극초기 스타트업이 보낸다고 했었을 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막 1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야 될까? 아니면 하나, 두 개를 간해수공업 방식으로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서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여기에서 글씨를 여기 크게 해놨잖아요. 크게 해놓은 것처럼 퀄리티에 저는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많이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 계약으로 연결되는 고객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1000개를 하던 10,000개를 하던 사실 아웃바운드 이메일의 리스폰스 레이트는 한 0.3에서 0.1%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확실한 아웃바운드에서의 리드를 발굴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개인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아니면 뉴스 기사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었구나. 예를 들면은 상위 너 팀에 지금 최근에 누군가가 이제 뭐 다른 데로 이직을 했더라. 네가 지금 팀을 굉장히 애타게 찾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팀을 찾는 데 있어서 지금 리크루팅 팀도 있겠지만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면 어때? 라고 이메일을 보낸다면은 훨씬 더 오픈 레이트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객의 와우 모먼트를 이끌어내면서 응답을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제발 좀 짧고 컴팩트하게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아웃바운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저희 잠재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권자들은 하루에 뭐 30개에서 100개까지도 이런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한눈에 딱 짧게 1초에서 2초 정도 봤었을 때 시선을 끌 수 있고 그 안에 핵심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면은 이메일을 드래프팅을 해보고 그 드래프팅한 거를 나한테 스스로 보내서 그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열어봤었을 때 모바일 핸드폰 화면에 하나에 담기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아웃바운드 이메일 보낼 것, 그리고 굉장히 짧고 컴팩트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보낼 것. 그래서 날이 추워졌는데 제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제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컨퍼런스입니다. 컨퍼런스는 좀 비싸기도 하고 과연 초기 스타트업이 성공을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에서 사실은 핵심적인 어떤 어카운트들을 발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컨퍼런스가 성공으로 연결되려면 되게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는데요. 그 2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타겟한 컨퍼런스를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극초기 사스 스타트업의 마케팅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후기 스테이지의 뭐 스타트업이라면은 사실 컨퍼런스 통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효과, 그리고 뭐 고객의 레퍼런스, 고객과의 교류, 그 다음에 뭐 제품 런치, 제품 출시와 같은 부분. 하지만 사실은 초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획득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산업 일반적인 컨퍼런스보다는 우리가 스토리를 쥐어짜서 굉장히 핵심으로 포커스했었을 때, 그 포커스 했었을 때 만날 수 있는 고객들을 이제 그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컨퍼런스를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게임 개발자를 만약에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만든다면 GDC를 무조건 가셔야겠죠.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 그 다음에 API 제품이라면은 그 API 관련돼서 탐색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API 월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모빌리티 관련돼서 아니면은 딜리버리 관련된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브 컨퍼런스에 참여하셔서 관련된 의사결정권자들을 만나는 것이 확실한 고객 획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컨퍼런스의 성공은 참여 전에 무조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참여하기 전에 그 컨퍼런스 참여하는 잠재 고객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고객들과 미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되도록 참석하기 전에 미팅을 다 세팅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컨퍼런스가 어떤 국 외에 새로운 도시에 있다면 그 도시 주변에 혹시 우리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위치해 있지는 않는지, 그 회사들과 미팅을 잡는 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컨퍼런스에 우리의 현재 고객이 만약에 참석을 한다. 그럼 그걸 또 알아내서 고객이 어떤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줄 수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근처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VIP 디너를 만든다든지 그런 활동들까지 모두 다 기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디벨로퍼 위크라는 데 참석을 했는데 이제 레딧의 개발 수장이었던 닉이 참석을 해서 스피킹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닉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컨퍼런스를 참석한다고 했었을 때 예쁜 부스를 잘 차리고 그 다음에 명함 수집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컨퍼런스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기 스타트업이라면은 컨퍼런스 전에 사실 이미 모든 미팅이라든지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쳐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과 10번인데요. 9번과 10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 좀 초반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던 채널입니다. 9번째는 이메일 뉴스레터예요.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직접 만든 컨텐츠, 그리고 김치일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저희와 연관된 산업에 있는 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퍼널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레이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레이트, 클릭 레이트, 오픈 레이트 뭐 한 3에서 40%, 클릭 레이트 3에서 5%. 그런데 그거 안에서 나는 정보 취득만을 위한 거지 구매는 관심 없다. 그런 고객들 사이에서 인포메이티브 고객과 바이어 고객, 그 사이에 어떤 그런 레이어들을 뚫고서는 매출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ROI를 좀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추천 제도인데, 이제 레퍼럴이라고 해서 당신이 저희 이제 제품 쓰고 만족하셨다면은 혹시 당신의 친구에게 우리 제품 추천해 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뭐 아마존 기프트 카드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말로만 들었을 때 아름다운데, 이 고객들이 실제 어떤 본인의 지인을 추천을 해주는 그 단계를 고려를 하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좀 이렇게 분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운영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제 어떤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실고객 발굴로는 이어지지 않았었던 좀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9번째, 10번째 두 개 채널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이제 샌드버드가 좀 API 포커스된 제품이고 미드마켓, 엔터프라이즈 포커스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두 개 채널로 좀 트리거 되기 어려웠던 한계도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슬랙처럼 이제 B2C, 우리는 B2C의 특성을 갖고 있는 SaaS 제품이다. 그리고 고객들이 좀 이용하면서 바이럴이 일어나면서 확장할 수 있는 프로덕트 리드 그로스의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제품을 현재 지금 계획 중인 SaaS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이라면 이 두 개 채널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극초기 SaaS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고객 획득을 할 수 있는 10가지 마케팅 채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케팅 채널 관련돼서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 글로 먼저 작성을 했고 이 동영상을 시청각 자료로 보조적으로 이후에 작성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설명 살펴보시면 블로그 글을 살펴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그 링크 보시고 블로그 글 시간 나셨을 때 읽어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김치일 뉴스레터 가입하신 다음에 제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좀 최대한 아는 한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